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킬로, 메가, 마이크로, 나노,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익숙하실 텐데요. 제타, 요타 같은 표현은 아니 이런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기도 하지만 모두 31년 전에 채택되어서 국제적으로 사용해온 표준 접두어입니다. 킬로는 10의 3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 요타는 10의 24제곱 등 접두어는 단위 앞에 붙어서 단위의 크기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지난 11월 18일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는 이런 접두어 4종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 과학뉴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한독 부팀장님과 함께 31년 만에 새로운 접두어가 추가된 이유, 그리고 접두어를 빛나게 하는 존재, 국제 표준 단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1년 만에 접두어가 새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접두어는 무엇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제 단위계 접두어가 발표되었다고 하죠. 그 이름하여 퀘타, 론나, 퀘토, 론토입니다. 10의 30제곱과 27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0제곱과 마이너스 27제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색한 이름의 접두어들을 왜 쓰는지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주 쓰는 킬로나 메가 같은 접두어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만약에 메가가 없다면 0을 6개를 더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 숫자를 일상에서 쓰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을 3개 쓰는 대신에 킬로를 쓰고 6개를 쓰는 대신에 메가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아주 큰 숫자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전자기파만 보더라도 병원에서 많이 보는 엑스레이의 진동수를 표현하려면 0이 16개에서 19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접두어를 이용하면 30페타헤르츠에서 30엑사헤르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전기, 빛, 소리, 열, 생물, 분자, 원자, 입자 등 뭔가 빠르거나 많거나 아니면 작거나 큰 거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접두어가 필요하죠. 현재는 큰 숫자가 필요한 분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스토리지 분야와 데이터 과학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의 저장 분야나 또 많은 데이터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분야에서 기존의 데이터량의 표현에 쓰이는 접두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31년 만에 접두어가 추가된 것이죠. 현재 가장 큰 접두어인 요타보다도 더 큰 규모로 론나와 퀘타가 만들어졌고요. 대칭적으로는 작은 규모로 론토와 퀘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제 단위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딱 말만 들었을 때는 국제적으로 아마 정해진 단위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국제 단위계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국제 단위계라고 하면요. 국제적으로 쓰이는 단위계겠죠.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 단위계가 뭔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과학을 또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나 자연, 생명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이제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학을 이용해요.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합니다. 이 수학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현상을 숫자로 대표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현상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 과학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수학이라는 언어가 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이 날아가는 게 이렇게 날아간다 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미터로 어떤 수학적인 포물선을 이용해서 날아간다는 거를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특정 현상을 비교할 때 결국은 숫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비교하든 키를 비교하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숫자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내 키를 설명하는 178이라는 숫자하고 또
내가 들어올린 바벨이라는 178이라는 숫자, 그리고 어떤 기름통에 있는 그 기름이 뜨거운 정도를 설명하는 17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숫자가 정말 다 똑같은 숫자냐는 겁니다. 아, 아니죠. 네,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물리량이 다르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거는 단순 숫자만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숫자와 단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키는 178cm이고 그다음 그쵸. 바벨의 질량은 178k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름의 온도는 178도씨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실 서로 다른 물리량들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물리량이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 있다면은 그 대표적인 물리량의 종류가 지금 현재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전류, 온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 그 다음에 광도, 그 다음에 길이 이런 식으로 7가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로는 이제 뭐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뭐 이런 것들을 쓰죠. 아. 이 각각의 물리량들을 누구나 다 똑같이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1m 한 요 정도 길이 될 텐데 1m의 길이를 측정을 했다. 이거 하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있는 과학자가 역시 무언가를 측정해서 1m를 측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1m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1m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확한 정의, 정확한 약속을 하지를 않으면은 그 미묘한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잘 정리하는 거하고 유도되는 것으로 잘 정리를 하는 것, 이거하고 똑같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물리량을 잘 정리를 하는 것, 이거를 해놓은 것이 바로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만든 국제 단위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프랑스어로 Le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 앞글자에 SI라고 있어서 SI 단위계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아,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단위계와 SI 단위계가 같은 네, 말이군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프랑스어 때문에 생긴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SI 단위계라고도 하고 그 국제 단위계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이는 단위계이죠. 그러면 좀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건가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현재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이 세 국가에서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단위계 같은 경우는 사실 17에서 18세기 정도에 미국에서 생겨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단위계의 특징은 단위를 뜻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단위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 길이만 봐도 뭐 마일이 있고 야드 있고 인치 있고 그러네. 피트 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게도 마찬가지겠죠. 무게도 뭐 온스, 파운드, 톤, 드램 뭐 들어본 적이 없는 톤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게 1000kg의 톤이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야드 파운드법의 톤은 달라요. 그게 또 다르군요. 미묘하게 킬로그램이 좀 다르게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단위계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특징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제 성인의 남성 발의 크기 그 정도를 뜻하고 1인치 같은 경우는 요 엄지손가락의 끝에서 요 첫 번째 관절까지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관련해서 뭐 한 발, 두 발, 1엄지, 2엄지 같은 식으로 길이를 얘기하면 좀 직관적이겠죠. 네네. 네, 대신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길이의 약속을 실제로는 미터법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1피트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얘기를 하려면은 네.
결국 측정을 하기를 30.48cm다 아,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다른 단위지만 센티미터, 네. 미터법을 네. 이제 끌고 와야지 이걸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네. 있는 거군요. 미터법에 있는 기준을 음. 사용해서 지금도 음. 약속을 하고 있어요. 1인치도 2.5399cm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재려면은 결국은 밀리미터, 나노미터 수준의 단위로 결국은 재야 되는, 측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미터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또 사실 미국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역시 단위법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미국인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그냥 익숙하게 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또 교통 체계라든지 뭐 법규 안에 뭐 속도 측정 기구, 과속 단속 카메라 뭐 설정을 바꾼다든지 또 뭐 아. 볼트나 너트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터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돼요. 아, 쉽지 않네요. 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MLB에서도 구속을 표현할 때 마일이라는 네, 맞아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뭐 국제 유가를 표현할 때는 뭐 배럴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미터법에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이런 단위들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단위 환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네.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얘기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제 국제 표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이 남아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네.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국제 유가의 배럴이라든지 뭐 국제 항공 교신의 마일이라든지 심지어 항공에서도 배럴을 많이 쓰고요. 또 골프의 야드처럼 이 미국이 주도하는 분야가 꽤 있어요. 네. 그 분야들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야드 파운드법, 미국이 쓰는 그 야드 파운드법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 영국의 경우는 이번에 미국하고 맞추기 위해서 야드 파운드법으로 상품의 치수를 표시하는 행위를 합법화하기도 했어요. 아, 단순히 생각해도 이제 단위를 통일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량형을 통일시킨다는 게 어떤 점에서 좀 중요할까요? 사실 와닿기는 하지만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량형이란 길이 단위를 뜻하는 도, 그리고 부피 단위를 뜻하는 량, 그다음에 무게 단위를 뜻하는 형을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단위를 약속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이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 단위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중요한지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조선 건국 초기, 그 초기의 왕 세종,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네.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민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오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궁국 기무처. 자, 이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질문을 뭐 도량형 통일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고 네, 여쭤봤으니까 그랬죠. 뭐 아마 도량형을 통일시키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맞아요. 드는데 네. 맞군요. 잘 추리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비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국가가 세워지거나 또는 혼란한 시기를 거친 후에는 도량형이 정비가 됩니다.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세금의 문제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통치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이 관리자가 백성을 괴롭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도량형을 속이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노쇠로 만든 측정 도구인 유척이라는 기준자를 들고 다녔다고 해요. 아, 이제 그게- 탐관오리들이 그렇죠. 혹시나 이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해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딱 정해진 그 기준대로 했는지를 잘 감시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개인이나 기관 수준에서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기는 하죠. 사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위 계산을 좀 실수했다고 해서
수천억을 날렸다든지 아니면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미국에서는요, 결국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나사라는 어떤 기관에서 3억 2,760만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된 무인 기후, 이 화성에서 기후를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탐사선에 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폭발로 날려버렸어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탐사선을 제작을 할 때 초당 파운드 단위로 로켓의 연료 분사 수치를 나사에 전달했어요. 아, 그럼 이제 나사 엔지니어들이 그 수치를 적는데 그대로 자동 분사 시간 계산 프로그램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바로 그 프로그램이 초당 파운드가 아니라 초당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분사가 결국 필요한 양보다 반 이하로 줄어가지고 화성 주변을 크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낮은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이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열이 나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아하. 예, 이런 식으로 야드 파운드법이 이제 미국에서 또 항공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단위의 혼선으로 생기는 이제 다양한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교류가 많아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단위계를 결국 받아들이게 된 거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는 7개 단위를 기본 단위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률로 정해졌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하루빨리 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도량형이 통일이 돼서 뭐 막 사고라든지 부정확한 거래라든지 이런 게 없이 좀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례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네.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오늘은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2022년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며 영상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보았는데요. 옆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관에서 영상을 만들고 계신 다른 영상 제작자분들과 유튜버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껴졌고요. 힘들고 고된 순간도 많았지만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셨기에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제 단위계와 도량형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 주신 한도욱 부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내년에 저희 과학뉴스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컨셉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꼭 다시 봐주시고요. 과학뉴스 시청자 여러분도 내년에는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